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뮤지엄 박물관 이런 얘기예요.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두 분 정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과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사막이에요. 서부에 가면 이런 사막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한 남자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참 뭐 어디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죠. 근데 사막에 이게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한 자릿수 사이에. 여러분들 오늘 이 전시장 오실 때 이 전시 소주제가 뭐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들판을 다 봤잖아요. 근데 비만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꽃이 올라왔어요. 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뮤지엄입니다. 박물관과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얘기하겠죠. 씨앗,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씨앗이죠. 사회과학적인 것, 자연과학적인 것.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예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난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싫어, 귀찮아, 짜증나, 힘들어, 그냥 만들어주면 쓸 거야,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나는 새로운 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씨앗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얘기로 드릴 거예요. 이 사막에는 예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술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씨앗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씨앗이 드러난 이 광경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씨앗이 아름답나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럼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인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장이 아닌 이 예술 세계 안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뮤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뮤즈예요. 하나하나의 눈에 보이는 얼마짜리 작품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뮤즈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그 뮤즈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렇게 메소도스한 삶을 사는 사람과 이렇게 아포리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메소도스라는 단어는 수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 아포리아는 철학하는 사람들의 생각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다른 것이 있냐? 메소도스는요, 이런 거예요. 흔적을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앞에서 누군가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두려워. 그리고 이런 삶을 그 미국의 서부 인디안들의 삶이라고도 불러요. 사냥꾼의 삶이라고. 내가 사냥을 해서 딱 맞추면은 사슴이 도망을 갑니다. 그럼 발자국을 남기거나 피를 흘리거나 바람결에 냄새를 남기면 그 냄새를 쫓아가서 사슴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메소도스한 삶이라고 그러고, 학생으로 치면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끝나면 태권도장 갔다가 간식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삶이 있어요. 아포리아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아포리아의 삶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아포리아의 삶이에요. 질문 좀 해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좀 해. 그죠? 왜 너희는 질문을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철학자들의 삶이에요. 예술가들의 삶이고 이런 겁니다. 아포리아의 삶은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으로부터 내가 답을 내놓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을 내가 내놓은 것을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니, 지금은 손 들면 안 돼. 네. 지금은 손 들면 너 여기 2시간 반은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뒤로 물러서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질문으로 또 답이 나오면 앞으로 나아가서 나 맞췄어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요. 자, 오늘 공부를 2시간 하면서 다 맞췄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메소도스한 삶이에요. 근데 아포리아의 삶은 답을 나오면 그거에서 부족한 게 있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 한 번 또 몰라서. 이것을 사회과학에서는 WH라고 그래요. Why, How. 그래서 이거를 순환을 두는 거예요. 왜 그렇지?
how 돌고 그러면은 질문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세계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제 벽이잖아요. 여기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삶이 바로 아포리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생각해서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드디어 꺼내는 거죠. 유레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유한다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한자로 생각사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유는 생각사에 생각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거듭해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질문을 받고 해답을 찾으면 자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아포리아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용기를 가진 사람들, 혁신적인 삶을 살아.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찾아다니고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은 나는 가운데 있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50일 49가 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1%만 치우쳐져 있어도 한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을까? 1번. 자, 지금의 나는 어느 쪽에 있는데 이 강의를 들을 때 나는 반대편에서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포지션을 일단 정해 보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안 상태에서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7, 8, 9, 땡. 네. 자, 지금 정의셨다는 거 알고.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자, 이 쓰레기를 버려보세요. 성냥개비 2개만 움직여서. 그렇죠? 쉽죠? 자,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세요. 안 보여, 이제. 이제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려워지죠? 같은 성냥개비는 우리인데도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포리아의 삶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돼요. 누구나 돼요. 어떤 공부를 하나 시작해서 1년 공부해서 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몰입하고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재미있고 즐거우셨나요? 답을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셨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몰입과 가짜 몰입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몰입은 정답을 아는 순간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몰입은 내가 진짜 몰입했다라고 하면 정답을 아는 순간 그런 방법도 있었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지 라든가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 이제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거죠. 남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So what?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누가 해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죠.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죠? 짧게 말해봐. 기업 회사 가면 이래요. 돈 버는 때 상사나 월급 준 사람은 뭐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돈 벌 수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은 그러죠. 아씨, 내가 고생한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답형만 얘기해. 내가 개고생한 거는 어디서 찾아? 기분 나빠하고 그러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냥개비 놀이하고 같아요. 허무하죠.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근데 이게 바로 사막에서 씨앗을 보라고 하는 거냐, 예술 세계를 보는 거냐의 차이라는.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예, 이게 뭐죠? 박물관? 미술박물관? 이게 뮤지엄 아닌가요? 예, 근데 우리는 입에서 그냥 박물관 얘기가 툭툭툭 나오죠. 아까 뮤지엄하고 박물관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쪽이 뮤지엄이에요? 이쪽이 박물관이에요? 둘 다 뮤지엄이에요? 아니면 둘 다 박물관이에요? 너 안 가봤구나? 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 그림 많어. 저는 2군데를 다 갔다 왔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기 할까요? 아까 본 사진이 1번 뮤지엄이다, 2번 박물관이다, 3번 뮤지엄 되고 박물관도 된다. 자, 1번 뮤지엄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2번 박물관이다. 아까 박물관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뭐야? 3번 뮤지엄도 되고 박물관도 된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들 진짜 왜 그러지? 제가 아포리아하고 메소더스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가운데는 없습니다. 네, 50대 50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숫자 세계에선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어느 쪽이 하나, 소수점 하나라도 달라요. 그럼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이쪽을
뮤지엄이라 보고 저쪽을 박물관이라고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뮤지엄과 박물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자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떨까요? 좀 뭐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뮤지엄과 박물관을 나누는 기준은 나예요.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라는 핵심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는 맞는 건데 뮤지엄은 이거야 저거야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단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학적으로 이런 거야라고 정의 내릴 수 있긴 해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게. 그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뮤지엄은 뮤즈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엄브렐러를 씌운 엄을 씌우는 거 이렇게 우산처럼 비가 와도 맞지 않게.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가면 뮤즈들이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 뮤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뮤지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데,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스퀘어가 됐든 뭐 동그라미가 됐든 그 공간 안에 물건들을 갖다 놨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갖다 놓은 물건들이 여기 가서 본 거나 여기 가서 본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갖다 놨는데 전시 자체의 개념이 그냥 그렇게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뮤즈에 전시를 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박물관에 가서 내가 뮤즈라고 하면 그 뮤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해놨건 그거는 통념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뮤즈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얘기. 이게 좀 굉장히 난해하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건 박물관, 이거는 뮤지엄이라 이렇게 정의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둘 다 뮤지엄이라고 하면 그건 뮤지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사유로 넘어갈 때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름이라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그 나름이라는 것 안에다가 내가 이유를 붙여 넣어서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했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봤더니 내가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더니 이건 예술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뮤지엄과 박물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냥 그대로 접어두시고 저는 사회 전체적인 흐르는 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뮤지엄에 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 있어 보고 박물관에 가는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쫙 타고 파리에 내려서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밖에만 봤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루브르 박물관을 우리는 박물관이라고 해놨으니까 전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1층에서 이런 브로셔를 하나 받아요. 그리고 루브르라는 곳에 뭐가 전시되어 있다는 건 오기 전에 얘기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 하고 이거는 꼭 볼 거야 라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즐기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뮤즈를 만나고 있는 거죠. 뮤지엄에 갔으면 뮤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두 분 여쭤봤는데 다른 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생겼어요? 다들 박물관에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혹시라도 나는 뮤지엄에 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박물관에 가는 행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박물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근데 이분은 화가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모릅니다. 이분은 화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뮤즈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분을 그리는데 수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수염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분은 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왜 수염을 안 그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의 눈에는 저 뮤즈가 수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상파화, 프랑스 인상파 화가를 배울 때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나가는 것을 새롭게 재조명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인상파가 굉장히 그림이 탁월해졌다. 투시도도 잘 썼고 실제 그림같이 그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안에 뮤즈로 배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화가들은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박물관으로 계속 받아들여요. 자, 이분은 화가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림을 그립니다. 뮤즈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는 그림에게 뮤즈야. 나에게 영감을 좀 불러일으켜 줄래? 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뮤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뮤즈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뮤즈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인과 스피라레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스피라레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호흡, 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인할 때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도는 박테리아도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인가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주 우연히 나에게 선물과도 같이 훅 들어오는 게 바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띵 하고 떠올라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나도 뭔가 설명 잘 못하겠는데 뭔가 이런 게 들어왔어. 그리고 그 뮤지엄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아뜰리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엄에서 받은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뮤즈가 나에게 준 영감을 아뜰리에에서 펼쳐 보이는 거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문헌에서 확인하진 못했지만 당대 최고의 문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셰익스피어는 뮤즈를 만나지 못하면 글을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피카소라는 분. 근데 이분은 잘 몰라요. 피카소가 얘기한,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피카소가 얘기한 나보다 뛰어난 천재가 있다면 이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자코메티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뉴욕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은 보세요. 이게 뭔가 좀 거칠죠. 완성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하고 다르죠. 피카소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작품을 남겼죠. 근데 자코메티는 어마무시하게 적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완성시키지를 않아요. 완성시키는 것 같으면 1년 후에 또 손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뮤즈를 만나고 작품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죠. 똑같은 그림을 1000번 그려, 10,000번 그려 이렇게. 그래서 피카소가 그리는 새 발자국이라든가 소 머리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처음 그린 그림과 수만 번 그린 그림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렇게 훈련하죠. 근데 자코메티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술가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카소 입에서 자코메티가 우수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가지고서 어느 분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인다는, 그래서 뮤즈를 만난다는 것, 뮤즈를 만났다는 그 이유는 나에게 영감을 불어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부터 나는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영감을 받는 곳이 어디야? 뮤즈를 만나는 곳. 근데 뮤즈를 만나는 곳은 사실은 이 뮤지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 집 안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에서 뮤즈를 만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자연에서 뮤즈를 만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그럼 자연에 들어가서 뭘 배우죠? 뭘 학습하죠? 그러면 제가 한참을 쳐다봐요. 그냥 쉬다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훈련돼 있다고 생각하니? 1번. 네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니? 2번. 훈련됐다고 생각하면 3년 정도 훈련해 봤니? 1번. 타고났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타고났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래? 피카소의 훈련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훈련했냐 이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뮤즈를 만난다는 것은 일반이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연에서는 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뮤지엄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뮤지엄에서 만나냐? 누군가 뮤즈를 만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그 작품, 그 사람은 뮤즈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거를 내가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눈빛을 보니까 반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써놨으니까 다시죠. 뮤즈의 여신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뮤즈의 여신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가운데 있는 여신이 바로 서사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양쪽 애들이 다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들을 연주하거나 하는 기능들이에요. 자, 근데 서사의 여신이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내 삶에 흐르는, 내가 겪어온 아픔, 희노애락 이런 거죠. 어제 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지 같았어. 내일부터 잘해야지. 나의 서사죠. 그죠? 한 달 후에 내가 정말 잘해 성적이 올랐어. 그것도 나의 서사죠. 그래서 서사에는 이렇게 희노애락이 펼쳐져 있어요. 자, 제가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서 지금 강의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근데 평창동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윤동주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밖에 여기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써 있어요. 이 시가 바로 시인의 사랑에 시인이 쓰는 시와 다를 바 없는 시예요.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어요? 맨 끝에 분? 아는 분이 읽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분으로 할게요. 박수 부탁드려볼까요? 자, 이게 보면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읽혔던 시예요. 그리고 이 시를 유족들이 선택했어요.
새로운 길. 자, 근데 이 시를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박물관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고 썼는데 매일 가는 길이 왜 새롭지? 그런데 익숙한 길 아니야? 메소도스한 길 아니야? 이쪽에서 봤죠. 아포리아의 길이 아니잖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 근데 왜 새롭지? 이 생각 자체가 안 되셨나요? 아,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뒤로 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막 흥이 나죠? 막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글귀 아니에요? 그죠? 매일 갔던 길인데 막 자고 있으면 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인의 눈이에요. 10년 동안 아이들 보고 뭐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인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뮤지엄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봐요. 저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볼까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길,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나와요. 문들레가 피고 아까 그 시인도 코스모스도 봤죠. 문들레가 어제 갈 때는 옛날에는 민들레라고 하는 아니고 문들레라고 썼나 봐요. 갈 때는 꽃잎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볼 때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네. 바람이 어떻게 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근데 다음날 또 갈 때 보니까 꽃잎 하나가 떨어져 버렸네. 새롭네. 한 일주일에 또 가니까 꽃잎이 두세 개가 더 없어. 반밖에 안 남았네. 새롭네. 시 써야지. 오늘 시에는 꽃잎이 3개밖에 없어. 일주일 전 시에는 꽃잎이 7개였어. 자, 까치가 날고 어제 날라온 까치 아닐 거야 저거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까치지만 오늘 저 까치는 깃털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솟아있네. 그리고 아가씨는 맨날 새로 와요 제 눈에는. 그래서 바람이 일고 자 이런 거예요. 자 혹시 부군 같이 저기 일하세요? 아니면은 집에 맨날 같이 계세요? 어떠세요? 따로 일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얘기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아침에 이렇게 다투고서 따로 일하러 가본 적 있으세요? 없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은 1년에 한두 번은 있죠. 그러니까 이때니까요. 한두 번은. 근데 이제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제 저녁에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부부는 어떻게 하세요? 아, 그죠.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싸우고 헤어진 그 와이프는 없어졌어. 저녁에 본 와이프는 오늘 내가 처음 본 사람이야. 새롭네? 시인의 눈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시인의 눈은. 그게 바로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그게 아니라 훈련되거나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거나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자연에서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뮤지엄에서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도 뮤지엄이지만 집안도 뮤지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뒤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난다는 거예요. 흥이 난다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지만 흥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롭게 보니까. 이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새로운 길이에요. 자, 저는 이 사례를 많이 들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를 가지고도 들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디자인 얘기를 하게 되면 스티브 잡스를 가지고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스티브 잡스도 새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가 생각하는 새로움을 만드는 거에 이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고의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시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시에 안엔 은유가 들어있으니까. 최고의 은유가 최고의 새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이니까. 그래서 시인의 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으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시를 쓰지 않고 뭘 만들죠? 상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를 담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뮤즈가 내 앞에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내 앞에 드러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드러나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실생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조금만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얘기를 조금 이제 감초처럼 탁 치지 않으면 매운맛이 없어서 싱거워요. 그냥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첫 번째 3가지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피지스의 세계라고 그래요. 자연의 세계. 아까 봤죠?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 지금은 손 들면 안 돼. 왜냐하면 어려운 걸 아저씨가 잊어버려.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태풍이 불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뮤즈가 세상에 드러나는 첫 번째는 이렇게 자연 현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피지스의 세계라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게슈텔의 세계라고 그래요.
인간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움을 드러내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이렇게 세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탁기라는 새로운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취급돼서 하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 두 번째 과정이.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인간이 예술 작품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정이고 이거를 포이에시스 과정이다라고 해요. 이게 세 가지 얘기가 다 철학 용어입니다. 포이에시스 이건 고대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철학이고 게슈텔 이건 하이데거라는 그 현상학적인 현대 근대 철학이고 그 다음에 피지스의 세계는 더 고대 철학이에요. 자, 근데 이 포이에시스만큼은 몰라도 사람을 예술로 대한다라는 건 알아서 기억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1박 2일에서 경주 남산을 갔는데 유흥준 교수님께서 1박 2일 그 멤버들을 데리고 남산에서 이 얘기를 멋있게 하나 해줬어요. 남산에 가서 햇빛을 정면으로 밟고 있는 불상을 봤더니 이것을 불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묻어있는 불상을 찾아낸 것이다. 바위 속에 묻어있는 불상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어우,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훈련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 갈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쭉 가라앉히며 내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그럼 뮤즈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알겠어 이제. 그러면 드러내는 생각법은 도대체 뭐야?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장표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남이에요. 일단 나와 남은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예술 작품처럼 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 공감하려고 하는 스타트를 끊지 않은 거예요. 공감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하고. 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감 영역에 이렇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결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 뭔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포인트가 뭐지? 찾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끊어요. 사과 하나 나눠 먹으라고 반 잘라. 팍 잘라. 아, 4명이야? 그럼 4분의 1 잘라. 이렇게 돼서 공감되지 않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면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냐면 칼로 이렇게 자르면 이 중간에 비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비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현미경으로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 조금이라도 비어 있어요. 잘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되게 쓴 거고 요만큼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요만큼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고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1개, 2개 이렇게 글이 안 써 있어요. 2, 3개 이것도 아니에요. 2, 서너 개. 한두, 2, 3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3개가 하나예요. 3개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영어에서 give and take라고 하죠. 먼저 준 다음에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 두 서너 개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하러 들어가는 기본적인 스타트를 끊는 거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일단 이걸 봐주시면 돼요. 칼로 잘라야 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일단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셨나요? 칼로 자른다는 거? 근데 없어질 거는 같아요. 저 남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칼로 자른다 머릿속에서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여자들이 공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려서부터 그 DNA에서 타고났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꿉놀이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이렇게 여자애들 묶음, 남자애들 묶음 놀라고 하면 남자애들은 대체로 뭘 하는지 아세요? 대장놀이를 해요. 아, 나는 별 3개, 너 별 2개, 너 별 1개 이래요. 그래서 서열을 정해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학부모가 볼 때는. 그리고 다 집에 데려가요. 네가 대장해야지. 그러고. 근데 여자애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공주놀이를 해요. 아, 난 신데렐라. 먼저 침했어.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럼 나 백설공주. 씨, 안 되겠는데 내가 빠져.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래요. 공주놀이를 해요. 서열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더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지식을 하나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경험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창의성이 된죠. 커피를 내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겼어요. 저거 뭐지? 아이씨, 보기 흉한데 저거 물 떨어뜨려 갖고 저거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디자이너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재밌네. 제가 삼성전자 퇴직하던 해입니다. 저희 이제 삼성 제품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뭐였을까 보니 이거였어요. 세탁기. 이게 보시면 아시죠? 주부님들 애벌 빨래 하는 판이라는 거 딱 보면 아시죠?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인도에서 찾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인도에 출장 갔더니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빨래를 맡겨요. 그리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아까워서 물을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해요. 꾸정물이 나오면은 완전히 꾸정물 나올 때까지 이렇게 몇 번을 쓰고서 버리고 합니다. 자, 그리고서 애벌 빨래를 해요. 그러면 세탁기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하나를 얹어서 빨래판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는 이걸 니즈라고 부르지 않아요. 언맨 니즈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세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20분 정도 소요가 필요해요. 니즈와 언맨 니즈. 근데 우리는 다 니즈를 찾죠. 삼성전자나 애플같이 이런 기업들은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말고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언맨 니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비자가 얘기하지 않는 니즈, 그걸 언맨 니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런 거 필요하셨죠라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애벌 빨래판 던져드렸더니 그래, 바로 이거 필요했어 라고 하는 소비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대박 많이 팔렸습니다. 그럼 대박이 아니라 자몽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세탁기가 인도에선 귀하기 때문에 인도향 제품에는 바퀴를 달아놔요. 왜냐하면 이제 쓸 때는 양지 바른 대로 가져오고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인도 주부의 불편함이 전 세계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품에도 이렇게 뮤즈를 만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언맨 니즈라는 전문 용어를 써요. 우리끼리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탁기가 앞에 문까지 달게 만들었죠. 저거 많이 보셨는데 왜 저런 디자인 만들었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뮤즈와 공감하는 과정은 나의 굿즈, 상품을 만들고 그 굿즈는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성장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뻥이고 이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포기해요. 제가 그 포기하는 이유를 3가지를 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움은 일절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근데 혹시라도 만들고 싶으시면 이 3개의 경우가 나에 해당되면 바꿔보세요. 첫 번째 경우, 시작은 못합니다.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어디서부터 해야 돼? 막 그래요. 여기 좀 했다.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이리 왔다가 아니, 야, 그거 보니까 이쪽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그럼 저쪽 가서 시작해볼까? 그래서 시작만 한 1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답을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것에서부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술이라는 것을 크게, 예술이라는 전문 용어, 너무 어려워. 반고를 할 거야. 그럼 반고 죽고 세상에 없어. 근데 그분이 남긴 작품이 있다. 그럼 작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일을 시작해야 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자꾸 듣지 말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덧붙여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문까지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따라합니다. 남을 따라해요. 제가 이제 일본을 출장 가서 옛날에 일본, 지금은 좀 출장을 가서 베끼지 않지만 옛날에 일본 출장 가면 좋은 사례가 많았어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사과, 그 다음에 복숭아 이런 거 길러서 파는 상점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대가 깔려 있고 그래요. 산지에 가면.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집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5집이 깎아놓은 모양이 다 달라요. 따라하지 않아요. 가공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대요, 자기들끼리. 드셔보세요. 우리는 다른 집은 말리는 거 1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가공하는 거 2시간 하지만 우리는 말리는 거 5시간?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거는 좀 더 바삭하고 가벼운 맛이 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원조라는 말을 안 써요, 서로. 어느 한 집이 원조 쓰면 우리는 그냥 그 원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 가공한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불국사 가보면은 앞에 쫙 있는데 첫 집에서 팔던 거 끝집도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벽화마을 가보면 날개 하나씩은 다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들해지니까 관리도 안 해요. 처음에는 떨어지면 거기 페인트칠 다시 해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뮤지엄을 만들려고 했던 시작할 때만 뮤지엄이야. 근데 이런 거죠. 저 1박 2일 사례를 자주 드는 게 이게 재밌어서 관매도라는 편에 보면 이 돌멩이를 장독대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림 앞에. 저 할머니가 옮겨놓으셨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뻥인 것 같고요. 젊은이가 옮겨준 거예요. 네. 저 무거운 돌멩이를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할머니가 한 개는 옮겨놨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힘을 보탰겠죠. 네, 그러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가면 저 사진 꼭 찍고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계속 관리가 되겠죠. 뮤즈잖아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우리는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소녀시대 잘 아시죠? 소녀시대가 디자인으로 얘기하면 3번의 변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싹 빼고 소녀시대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재질인데 뭔가 좀 달라져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소녀시대가 일본에 진출했더니 일본에서 따라했어요. 이쪽이 소녀시대, 저쪽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자, 뭘 했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9명의 여자가 다리가 예뻐. 그 두 번째가 얼굴이 예뻐. 세 번째가 노래를 잘해. 아, 그럼 우리는 일단은 다리가 예쁜 여자를 9명을 찾자. 그 중에서 얼굴이 예쁜 여자를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하죠. 그 걔네들 중에 노래를 잘하네.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돼요. 미각시대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름다운 다리들을 가진.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각시대는 나와서 얼마 있다 사라졌어요. 근데 미각시대가 소녀시대를 더 키워줬다는 거예요. 소녀시대를 모르던 그 아저씨들이 도대체 미각시대가 뭐야? 그리고 미각시대 사라지니까 아, 걔네들이 소녀시대 따라한 거래. 그래, 소녀시대? 자, 어떻게 해요? 박물관이 뮤지엄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따라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키워줄 거니까. 그 박물관이 손님들을 불러들여서 그 손님들은 결국에 나한테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뮤즈의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맛집들 가보면요, 맛집들 자리가 찬 다음에 그 옆에 집이 차요. 근데 그 맛집들을 채우는 건 누가 채워줬냐? 그 맛집이 채운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집들이 채워준 거예요. 여주 사신 분들 이거 명확하셔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소상공인들이 많으시니까. 아, 내가 옆에 원조집 옆에다 내야지. 그럼 나도 장사가 잘 될 거야. 개뿔 그 손님들 다 옆으로. 그러니까 원조는 홍보 안 해요. 그때부터 가만히 돈 벌어요. 그리고 옆에 집에 장사 안 되면 아이고 오늘 형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인심은 다 써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다 벌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옆에 집이 잘 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족발을 하는데 이 옆에 집하고 뭔가 달라요. 그 다른 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느낄 때까지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디자이너라고 얘기했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낼 때까지 그게 뭐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원조 옆에다 낸 거를 잘한 거예요. 왜? 두 집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면 나눠 가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는 동안 나는 박물관 집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도 안 돼요. 그냥 월세만 나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례. 제가 삼성전자에서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략이에요. 경쟁사를 죽여버리는 전략. 경쟁사를 죽일 때는요, 그 대충 죽이면 안 돼요. 대충 죽이면 살아나가지고서 결국에 우리가 밟혀요. 경쟁사를 죽일 때는 완전히 싹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내가 전략을 썼다? 그거는 다시 살아나서 이깁니다. 반드시 그 사람한테 져요. 왜? 그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하니까. 독을 품고 하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녀시대가 썼던 전략도 아마 이런 전략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소녀시대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또 캐릭터가 돼서 이제 하나하나가 뮤즈가 되죠. 어떤 뮤즈는 커지고 어떤 뮤즈는 작아지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은 뮤즈가 아니에요, 이제. 자, 이제 훈련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영상 출처 다 외우셨죠? 예, 이 치권 치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부는 술 먹고 놀고 있고 제자는 훈련하죠. 근데 제자는 기분 나빠해서 다들 떠나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남게 되죠. 소림사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사부가 이게 우리 대결 한번 하자.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집니다. 근데 했더니 이겨. 그럴 때 제 스승이 하는 얘기가 있죠. 공통점으로. 내가 논 게 아니야. 내가 맨날 술 퍼먹은 줄 알았지 논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이 영상에 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사부가 술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죠.
쟤는 보니까 배가 약해. 그래서 술 먹으면서 배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뭘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럼 이제 걔는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짜증내서 했는데 그 행동을 한 게 배를 근력을 키웠던 거고. 그래서 술 먹는데 술잔 따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속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팔 운동 시켜준 거죠. 이게 사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입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즈는 내가 견뎌내는 과정을 보이지 않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기술을. 그래서 뮤즈는 불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여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 작가님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르는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느껴보시는 거예요. 쉽게 보이지 않아요. 이에 반해 학은 친절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쉽게 보여요. 그래서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올라와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것과 같은 얘기예요. 눈높이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해라. 너무 높게 갈 필요도 없다. 세 번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관조해라. 이런 거예요. 새처럼 봐라. 높은 데서.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가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하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에 시간이 걸리지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낄 때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면 남이 드러낸 것을 굿즈를 자주 접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건 어디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려면 처음에부터 발동을 걸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뮤지엄이죠. 박물관이 아니라 뮤지엄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아트 뮤지엄 려 이런 곳에 오셔서 남들이 드러낸 디스커버한 뮤즈들을 만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뮤즈야.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뮤즈가 되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박물관인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봤더니 이것 때문에 얘는 뮤즈가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나름의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작가하고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의 얘기에 절대로 동화되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가도 세상의 작품을 드러낸 그 순간 원오브된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 사람이 대등하게 맞서야 돼요. 이게 대등하게. 작품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드러낸 순간 하나예요. 나도 하나고. 그래서 100명의 관람객이 오셨고 작품이 한 명이라면 101대 1이 되는 거예요. 101대 2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게 바로 뮤즈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뮤지엄이 주변에 있다는 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